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부동산 개론 시간이죠. 전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고 몇 분은 또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요. 일단 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6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처럼 동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지문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점수를 얻기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더불어 작년 시험에도, 그러니까 금년 11월 달, 10월 달이었죠. 그 시험에서도 전체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개론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어차피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법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배우실만 해요. 다 이해를 하시고 문제가 다 풀리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배운 표현대로 안 나와요, 지문이.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표현이 바뀌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해석할 수가 없으면 그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투자론이라든지 경제론, 뭐 금융 쪽,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에 관련된 공식만 해도 최소 한 6, 70개가 되거든요. 그 6, 70개의 공식을 거의 전부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도 등장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는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식을 알아야 되고 또 계산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통은 8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바로 25회 때는 이게 11문제, 12문제 정확히 12문제가 출제됨으로써 객관적인 난이도가 높았다기보다는 우리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많이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 계산 포기하고 그냥 이론만 가지고 갑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앞으로의 출제 예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위원들의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출제 형태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처음 계약을 맺고 첫 시험에 계산 문제를 10문제를 넘게 냈다는 건 3년의 계약이 끝낼 때까지도 계산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계산을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뭐 수학 배우는 것처럼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고요,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도 별로 안 나와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더하기 빼기 할 때 과정이 공식이 필요하죠. 그 공식을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특히 누가? 여자분들이. 공식 숫자만 나오면 아주 거의 뭐 경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 능력이 예전 같으면 뭐 8문제가 나올 때는 32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여유가 있었어요. 24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랬었는데 이 유형을 봤을 때 이분들이 3년 동안 출제를 할 때는 분명히 계산이 10문제는 나올 거다. 10문제는 40문제 중에 25%예요. 그럼 계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30문제 중에서 뭐 24문제를 맞추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려운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공식의 암기 필요하고 또 계산 능력도 반드시 필수,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잖아요. 제가 저런 걸 못 풀까 싶을 정도의 계산 문제 꽤 있습니다. 예컨대 5분의 2는 얼마냐? 5분의 2는 5, 4, 20이니까 0.4잖아요. 근데 그걸 못 풀어요. 왜? 현장에 가면 부담이 워낙 되고 긴장이 되니까 그 5분의 2가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못 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꾸 풀어보세요. 자꾸 풀어보시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오는 대로 나옵니다. 계산이. 그 무슨 말이냐? 예컨대 뭐 기대수는 계산이 있으면 그 기대수는 계산은 숫자만 바뀌지 항상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만 한번 처음에 정확히 알아두시면 문제를 볼 때 요건 어떻게 푸는 거다 이렇게 과정이 익혀져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만 풀어내시면 정답이 너무 쉽게 보이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나왔다고 공식 외워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암기해서 안 되는 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전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다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외우자 이렇게 바뀌어요. 외우다 보면 개론은 점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 과목은 이해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법 과목도 원칙적으로는 암기 과목이 아니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법은 그대로 나옵니다. 배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 개론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운 대로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요. 바뀌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문장만 살짝 바꿔놔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는 점수가 10이 나오든 20이 나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체계를 잡을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근데 한번 체계만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해도 개론 과목은 70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체계 잡을 때까지 6개월 걸리니까 이걸 못 견뎌요. 못 견뎌가지고 그냥 암기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암기를 하시면 한 5월 달까지는 점수 잘 나와요. 5월 달까지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한 30 나올 때 암기만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한 6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부 방법이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왜 5월까지는 점수가 잘 나오냐면 쉽게 내줘요. 그러니까 요거 뭐 조금만 외우면 다 맞출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디서 멘붕이 와버리냐면 7월부터 이제 실제 문제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풀려요. 그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그렇지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집을 내는 분들이 외운 대로 또는 교과서적 표현대로만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용은 똑같은데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컨대 기대 수익률인데 이걸 뭐 사전적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이다 같은 말 되게 많거든요. 자꾸 바꿔내요. 그러면 기대라고만 외우신 분들은 기대만 찾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 내부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집어넣게 되면 한 단어만 바꿔도 전혀 엉뚱한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바람직한 학습은요. 6개월 동안은 점수가 빵점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6개월 동안은 절대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의 체계를 잡아라. 요것만 갖춰진다면 그 이후부터는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체계 한번 잡으면 60 이상 70 나와요. 계산 안 돼도. 근데 체계를 잡기 전에 전부 외워버리니까 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뭐냐면 5개 과목이 전부 학습 방법이 암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든지 다 법은 전부 암기거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전부 암기에 익숙해 있는데 개론 공부할 때만 암기 말고 이해를 한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론을 암기하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개론은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요번 25회 같은 경우는 총평을 하자면 개론은 좀 상대적으로 그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민법이 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민법을 합해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민법도 현장에 가시면 그 쉬웠던 민법이 또 안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긴장 많이 해갖고 이런 분들은 안 보여요. 근데 항상 그래서 그 개론과 민법 시험 중에 뭘 먼저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맨 처음에 시험지 나눠 드렸을 때 1, 2, 3번의 개론이 먼저 보이거든요. 1, 2, 3, 4번까지 볼 때 이게 안 풀리면 민법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그 말은 개론이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1, 2, 3, 4번 푸는데 이게 그 문제 풀기 전에 보지 말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내 문제 보여요. 보는데 답이 보여요. 그럼 개론이 쉽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을 먼저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풀어야 되지 개론을 먼저 푼다. 어떤 사람 민법을 먼저 푼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셨을 때 개론 그 4개의 문제가 쉽게 나와 있으면 개론을 먼저 푸는 겁니다. 그리고
개론보다 민법 점수가 훨씬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개론이 되게 재밌어요. 쉬워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할만한데 이러거든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학이에요. 학개론, 개론자 붙잖아요. 이 개론자 붙는 과목치고 쉬운 과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자마다 관점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A라고 배웠는데 답은 B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 신청할 수 없거든요. 왜?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출제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이거 미시적 학습하다 보면 몇 년 걸려요. 거시적 학습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이따만의 두께가 작은 게 700페이지고요. 두꺼운 건 900페이지, 1000페이지에 넘어갑니다. 개론 교과서가. 근데 그 두께를 처음 보셨을 때 한 번 두께 놀리시고, 두 번째는 읽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뭔 말 하는지, 뭐지 이게 한국이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씩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넘기다 보면은 그 기본서 한 번 볼 때 한 2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년 안에 뭐 속된 말로 심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미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거시적으로 안 보인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소설책 읽듯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왜 중요하냐?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표현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년가란 말을 자꾸 보다 보면 수년가란 말 자체는 머릿속에 박히잖아요. 그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수년가란 말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학습, 거시적이다. 그러니까 뭐 소설책 있듯이 안 풀리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시라.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서너 번 이상은 읽어주셔야 공부를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께서는 기본서 1회독도 안 하고 시험장 가시는 분이 80%예요. 왜? 보기가 싫어요, 책을. 왜?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누가 월세 줬는데 월세 안 내고 토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개론은요. 무슨 루트 나오고 무슨 뭐 확률 통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그럼 이게 뭐도 아냐 하면서 안 보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해서 가르치는 선생도 미워해요. 저 미치겠어요, 진짜. 과목이 그런 거지 선생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지니까 민법책은 보통 3번 내지 4번을 보고 들어가시는데 개론책은 한 번도 다 안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 80%예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점수가 안 나오면 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놈 이상한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공부 안 해놓고 점수 안 나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6월, 7월 지나가면서부터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민법 하십시오. 왜? 점수를 못 얻으니까 일단 합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격은 해야 되니까 개론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전체 합격자의 한 10% 정도. 누구다? 이공계통. 그러니까 전공이 이공계통 있죠? 이과 쪽. 이 전공하신 분들은 개론이 엄청 강해요. 왜? 그분들 입장에서 이건 산수거든. 근데 문과 쪽 입장, 특히 이제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전업주부 하신 분들은 숫자 나오는 순간 멘붕 와요. 그래서 이건 뭐니? 이러면서 뚜껑을 닫아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공계통은 개론 점수가 잘 나오고 문과계통은 법과목이 잘 나오는데 문제는 법과목이 5개고 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통의 합격률이 적은 거죠. 왜? 그분들은 법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학원 수업에서 법과목은 요 말 나오면 이렇습니다 하고 답하십시오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공계통은 어때요? 왜 그런 줄 알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목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합격의 가능성을 따져보면 이공계통보다는 문과계통, 하늘점까지 외우시는 분들이 합격은 더 잘해요. 내가 물어보면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얻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배웠다고 하지 이게 왜 어째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답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는 언제 하십니까? 합격하신 뒤에 하는 겁니다. 공부는 합격하신 뒤에.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서 1년간 받는 학습은 합격만을 위한 학습일 뿐이고 진정한 공부는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곧바로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교과서 20쪽을 펴보시면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제1절 부동산학의 이해가 나오는데요. 일단 뭐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올 것이고 2번에 학문적 성격, 또 3번에 연구 대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은 기본서의 내용보다는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자, 기초 입문서에는 석 줄밖에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이게 한 2장 정도 됩니다.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 봤을 때, 자,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뭐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정의 부분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학자마다 다 틀려요. 학자들마다, 교수님들마다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다라고 정의한 부분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누가 어떤 말 했다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적인 응용과학이고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 개선에 있다는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충분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 즉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여 그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 연구의 목적으로 잡고 있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양한 정의 속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공통적인 표현이 바로 뭐다?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는 말. 이 말은 그 어떤 정의 속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볍게 말씀드리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의 목적이 있다는 말 나오죠. 이 부분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부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지문을 보시면서 한번 귀로만 들어보세요. 관계 개선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때 관계를 개선시킨다. 이 말은 현재 상태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갈등 대립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악화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단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부동산이 떠오르는 거. 뭐가 부동산이다? 땅이죠. 예, 토지라고 하죠. 또 어떤 것들도 부동산이에요. 건물. 그래요. 토지와 건물들을 묶어서 우린 부동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토지와 건물, 이런 부동산들과 인간이 어떤 면에서 관계가 악화되었는가? 사실 토지 자체 또는 건물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을 때, 인간이 끼어들었을 때 집가구라든지 토지 투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중에 부동산 정책론에 가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고 하고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이 그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결국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인간이 결합이 되었을 때 각종 부작용, 즉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상식적으로도 말이죠. A와 B가 서로 좋은 관계라면 A와 B가 결합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A, 부동산과 B, 인간이 결합돼서 각종 부동산 문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A라는 부동산과 B라는 인간의 상호 관계는 결코 친밀한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2번에 보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봐가지고 응용, 경험, 종합, 규범, 인문, 사회과학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나 기초서나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제목부터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제목 속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단 제목을 확인하시면 자, 응용과학, 경험, 종합, 규범, 인문사회과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가볍게 가로 5번 인문사회과학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 위에 가면 가로 5번에 인문사회과학 나와 있죠. 자, 인문사회과학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학이 인문사회과학이니까 절대 부동산학이라는 말이 나올 때 자연과학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 인문자가 없다고 볼 때 사회과학 그러면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사회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인간과 무관한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자연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 말의 뜻은 일단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인간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인간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나와줘야지 인간과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서는 절대 답일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자, 가로 1번에 응용과학 그랬습니다. 이때 그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 적용한다는 의미가 돼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응용과학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응용과학의 상대적 표현이 뭐냐면 기초순수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응용과학과 반대말이 뭐다? 기초순수과학이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성격을 응용과학이라고 봤을 때 당연히 문장 속에 기초 순수라는 말이 붙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경험과학이란 말 나와 있고 종합과학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종합과학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토탈이죠. 그럼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자, 여러 개의 묶음을 종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은 하나의 단일한 학문 체계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즉 부동산 성립에 영향을 준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가 세 분야입니다. 바로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세 가지 분야를 우리가 부동산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합과학에도 첫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경제학, 법학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건축공학 하나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살펴보실 필요가 있냐면 지금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분야가 법학, 경제학, 그리고 건축공학 이 세 가지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분야만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성립에 영향을 준 학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학문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법학 같은 경우는 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부동산의 거래 시에는 일반 재화, 재화가 무슨 말이에요? 상품이에요. 일반적인 상품, 지우개나 연필, 볼펜 이런 상품의 거래와는 다른 거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펜, 지우개 하나 구입하면서 계약서 써요? 안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하나 구입하면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부동산은 워낙 고가품인데다가 더군다나 거래 과정 절차가 일반적인 재화보다는 특수한 과정과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계약서 하나 잘못 썼다가
뭐 인생 망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하자나 분쟁이 발생할 때 그 하자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한 일반적인 상품인 동산, 우리가 보통 민법으로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건 동산, 움직일 수 없는 건 부동산 그러잖아요. 그럼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고,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적인 분쟁이나 하자가 발생할 때 그것을 위해서 뭐다 해결을 위해서 법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경제학이다. 왜?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돈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이 돈이 안 된다면 미쳤다고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냔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새는 KBS 아침 드라마 뭐 합니까? 예전에는 2개월 전에 순금의 땅이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잘 못 봐가지고. 결국 뭐다? 부동산은 돈이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높아요. 가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에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내가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을 벌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 정도의 계산은 해야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전체의 경제학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2편이 경제론이고요. 경제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 나머지 시장론, 간평론, 금융론, 투자론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학적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한국의 공인중개사 시험은 2차까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인중개사 시험은 5차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객관식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주관식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법과목은 별로 없고 5차까지 모든 게 개론이에요. 왜? 걔네들의 사고방식 뭐다? 부동산은 뭐라고? 돈이니까. 어떤 계산 능력, 어떤 투자 타당성 분석 이런 걸 몰라서 어떻게 공인중개사 할 수 있겠냐가 유럽이나 미국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법도 물론 봐요. 법과목도 물론 보는데 법과목이 예컨대 5차 시험까지 한 예를 들면 6개가 있으면 5차 시험까지 계속 들어가는 게 뭐다? 개론이에요. 근데 나중에 감정평가론 보다 보면 으아 막 미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배우냐 하는데 그게 주관식 나온다니까요. 뭐 간평 3방식에 논하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시험 문제입니다. 그걸 전부 주관식도 다 쓰지 못하면 그분은 합격 못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공인중개사는 어려워 보여요. 어려우니까 5차까지 통과하신 분들은요. 일종의 치프예요. 치프가 돼가지고 3차 통과한 분 아래쪽에 모든 공인중개인들을 거느립니다. 거느리고 그분들이 일한 것의 몇 %를 전부 수수료 다 받아요. 그 사람. 다 받고. 마치 우리나라의 소공 이런 형태죠. 근데 좀 달라요. 다른데 다만 소속된 모든 중개인들의 세금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 최고의 치프는 앉아서 돈 벌어요.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왜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변호사보다 더 소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게 뭐라고?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시험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찍을 수나 있잖아요. 모르겠으면 5번 찍자. 운 좋으면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절대 운 좋아서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못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공학인데요. 건물 어떻게 줘야 돼요? 튼튼하게 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법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법률적 측면이라고 말하고요. 경제학은 경제적 측면, 건축공학은 기술적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때 기술이라는 단어는 물리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지금 앞 글자 따면 법, 경, 기 세 글자 딸 수 있죠. 법, 경, 기. 그럼 몇 대 측면이에요? 3대 측면이죠. 이 3대 측면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복합 개념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오른쪽 보실래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잠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두 장을 넘겨보셔야 되겠네. 24쪽 펴 보실래요? 24쪽 펴 보시면 제일 큰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나오죠? 그래서 그 아래에 1번의 제목이 뭐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나옵니까?
자, 복합 개념 나오면 몇 대 측면? 3대 측면. 뭐뭐뭐 법경기. 그러니까 그 아래 조그만 제목들 보실래요? 가로 1번에 뭐 나와요? 법률적 개념 나오죠?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아래 가로 2번에 경제, 가로 3번에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 나오죠? 오케이? 체계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총론뿐 아니라 가장 마지막인 감정평가론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복합 개념이 뭐지? 이걸 혼란을 겪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 나오든 뭐 경제에 나오든 간평에 나오든 뭐 투자 쪽에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복합 개념자가 나오면 법경기 3대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나중에 부동산 관리론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관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복합 개념의 관리 그런단 말이에요. 복합 개념의 관리. 자, 그럴 때 관리론에서 복합 개념 나왔네. 이게 뭐였지? 이러지 마시고 복합 개념 나오면 몇 대 측면? 3대 측면 법경기거든요. 그럼 지금 내용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작은 제목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나누어지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개발론 가잖아요. 그럼 복합 개념의 개발 나와요. 개발론 배운 적이 아직 없잖아요. 내용 몰라요. 근데 제목은 복합 개념이니까 법률적 개발, 경제적 측면의 개발, 기술적 측면의 개발 이렇게 제목이 내용이 구성이 되겠구나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개론은 학문이에요. 체계를 잡지 않으면 그대로 외웠다가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나오든 간에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3대 측면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오실까요?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연구 대상이 나오는데 연구 대상 크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가볍게 부동산 현상의 의미를 가지고 한 두 줄 정도 써놨지 않습니까? 안 보셔도 그만이에요. 현상. 왜? 안 나오니까. 오케이? 다만 의미 정도는 혹시 몰라서 써드린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부동산학 연구의 대상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마다 틀려요. 근데 저는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현상과 활동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과서는 문제까지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연구 대상. 이게 이분법, 산분법 그러면 거기에 부동산 문제가 끼어드는 경우 교재가 있어요. 근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뭐다? 부동산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 그러면 부동산과 활동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의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란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해석해 보죠.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자, 인간 아래에 활동의 주체 써놓으면 되겠죠. 주체는 누구라고요? 인간이다. 그런데 이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 행위를 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이때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 다른 말로 객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객체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객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 주체, 객체의 의미 정확히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론보다는 민법에서 주체니 객체니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체로는 어떤 거냐? 여러분 예컨대 건물 등을 관리합니다. 근데 건물은 결국 부동산이죠. 누가 관리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근데 그 관리 행위의 대상은 뭐가 됩니까? 건물이라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럼 건물 관리도 결국 뭐다? 부동산이라는 건물을 대상으로 누가 인간이 관리 행위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럼 부동산 관리 또는 건물 관리도 결국 어디에 속한다? 부동산 활동에 속하겠죠. 오케이? 자, 우리 돈 벌려고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투자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토지나 건물 등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의 대상은 토지,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일 것이고 투자하는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도 결국은 어디에 속해요? 부동산 활동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본서 받아보면 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등의 뭐 활동,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 한 대 써 있거든요. 외울 거 없어요. 전부 대상이 부동산이고 주체가 인간이면 전부 묶어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자, 토지나 건물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한다 그러죠. 감정평가 누가 해요? 인간이 사람이 해요. 무엇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가치평가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그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니까 감정평가도 결국 뭐다? 부동산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활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행위는 인간이 하고 그 대상은 부동산이다. 이 개념만 잡고 가면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올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활동에 속하는구나. 개념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념의 개념. 부동산학은 개념 잡지 못하면 수만 가지 단어를 문장을 외워본들 출제자가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활동의 주체 그래가지고 1, 2, 3섹터 나오죠. 이것도 과거에는 잘 물어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5회 때 문제 형태를 보니까요. 참 예측이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10한 2, 3년 전에 나왔다가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다? 어떤 예측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입장에서는 절대 객관적 난이도는 상급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난이도는 중간급에서 한 중중급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건 안 나오는데요. 이건 잘 안 나옵니다. 그 주에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왔다는 거죠. 끌어왔고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뿐이지 실제 객관적 난이도는 그리 높았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민법이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개론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계시지만은 결코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개론 공부는 빼놓을 게 하나도 없구나. 오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900페이지 분량이면 900페이지 분량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알지 못하면 개론 점수는 안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요거 빼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찍는 수업 좀 듣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법 과목 5개는요. 요것만 나오면 다 찍어줄 수 있어요. 왜? 법은 법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법을 못 바꿔요. 판례를 못 바꿔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수업체는 배웠던 대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얻기 쉬운 거죠. 근데 개론은요. 출제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용이 다 틀려. 그러니까 표현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의 신청이 중심이 되는 과목도 뭐예요? 개론이에요. 법 과목에 이의 신청 많지는 않습니다. 왜? 법인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요? 근데 개론은 관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런 관점이 4번 답 아니냐. 또 저런 관점에서 5번 답일 수 있지 않느냐. 하기 그래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의 신청의 중심점에 있는 과목이 개론이고요.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매일 미움받는 대상도 개론이에요. 그래서 저 속이 시커멓게 탔어요. 많이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그거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똑같은 수업을 받고 똑같은 어떤 특강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전국을 다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컨대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2군데를 다녀요. 울산 크니까 남구 북구 다니는데 그분들은 시험치 나와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선 특강이 다 나왔는데요 하면서 얼굴이 찢어져가 나왔어. 입이 찢어져가지고 좋다고 나왔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별로 안 나왔는데 적중이 안 됐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수업했거든.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평가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얼마만큼 그거를 따라왔는가의 차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수도권 지방 지역이
다른 지방보다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가 적어서 아니에요.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학력도 높고요. 머리도 되게 좋은 분들이 수도권 쪽이. 근데 왜 합격률은 떨어질까? 선생을 못 믿어. 그 무슨 말이냐면 귀가 얇아요. 야, 어느 학원에 누가 잘한다더라 훅 가고 어느 학원은 뭐가 좋다더라 훅 가버려요. 왔다 갔다 하다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계가 안 잡혀요. 체계가 안 잡히니까 그냥 주저앉아요. 왜 개론이 아까 제가 학문 그랬잖아요. 학문이니까 똑같은 내용을 강의할 때도 그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요. 접근법이. 틀리다 보니까 다 뭐 속된 말로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혀요. 그런데 지방분들은요. 아직은 순박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하면서 그 사람만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뿐 아니라 다른 학원의 수강생 분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렇게 동영상 많잖아요. 이거 안 봐요. 안 보고 그 사람 것만 봐요. 이것만 믿고 따라가면 그게 점수가 60은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뒤죽박죽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암기법으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정석대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짬뽕에서 가르치거든요. 이게 믹스가 돼버리면 될 게 안 돼요. 될 게.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머리들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으로 작용합니다. 수도권 쪽이. 그래서 요번에 그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채점이지만은 제가 2차까지는 잘 모르겠고 1차에서 그 울산 쪽이 시험 보신 분이 한 300명쯤 되는데 학원 우리 가르치는 학원만 300명 중에 지금 1차 합격생이 지금 제가 예상하고는 한 200명 넘습니다. 왜? 따라와 줬거든요. 따라와 줬어요. 중간에 뭐 약간 왜 나머지 100명이 왜 안 되냐면 다른 거 보신 분들. 중간에 혼자 해야지 이러신 분 있잖아요. 희한해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한 7, 8월쯤 돼서 독서 혼자 가세요. 이런 분들이 뭐냐면 공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뭐 70 이상, 80분 내오신 분들, 우수한 자원들이 이젠 됐다. 혼자 해야지. 이러셔요. 혼자 하잖아요. 희한하게 그분들 다 떠오죠. 희한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 수업만 3, 4년째지만 매년마다 그 결과는 반복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계신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제 그 관점에서는 90% 이상은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거의 합격합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80 맞았고 어떤 분은 30밖에 안 맞았는데 이분이 그게 남아 계신 분은 60을 넘어가요. 근데 80 넘어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희한하게 뭐 57.5 정도 맞아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결과를 해마다 보면서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는다네 싶어.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저 중개사 분들은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나오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옆에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한 학원을 선택하셨잖아요. 거기만 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1년 후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과정 끝내고 합격하시고 고통 끝내시려면 어느 학원이든 한 학원만 가십시오. 한 학원만 가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학원에서 강의하신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통은 반복됩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 나왔죠. 근데 그래서 제가 울산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나오면서 막 선생님 앞으로 나오면서 막 안고 말이죠. 이래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앉는 것 때문에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주체 보면 이제 제1, 2, 3섹터 나오는데, 자, 1섹터는 공적 부문, 2섹터 사적 부문, 제3섹터는 공사 혼합이다. 가볍게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뭐 분류, 활동의 분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및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념자가 나오잖아요. 이념자가 나오면 의 보세요. 의에서 첫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이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념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제목을 보시면 2번에는 지도 이념이 나오고 3번은 일반 이념이 나오죠. 예. 이때 이제 기초니까 제가 지도 이념을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최근 요번 25회 때도 일반 이념과는 지문이 나왔지만 지도 이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지도 이념도 결국은 뭐냐면 복합 개념이거든요. 제목만 볼게요. 가로 1번에 공사익 조화 나와놓고 법률 나왔죠. 가로 2번에 기술 나오고 가로 3번에 경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복합 개념으로 또 판단을 한다라는 점 가볍게 보시고요. 또 일반 이념을 보시면 합법성, 그 다음에 효율성, 형평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리고 합법성.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일반 이념이라고 보는데요. 이때 효율성은요, 사익과 관련이 있고 당연히 사적 부문과 연결이 되겠죠. 근데 형평성이란 말은 공익과 연결이 되고 또 공적 부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기본서 보면 이거 가지고도 한 두세 줄씩 막 묶여 있거든요. 볼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익과 공익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적절한 조화이겠지만 실제로 성격 자체가 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이익은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상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호 충돌을 줄이면 뭐가 돼요? 상충이 되죠. 이 말을 바꾸면 이거 좋은 관계, 나쁜 관계예요? 안 좋죠. 그러니까 갈등 대립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상충 관계에 있다 이 말이나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 또는 이념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충돌하는 두 가지 원리 또는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게 바로 뭐다? 합법성의 이념이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든 또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든 간에 그것이 법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첫 시간에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태국 여행 갔다가 도착해가지고 지금 저 역시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이게 해외여행 저 솔직히 처음 가봤는데 시차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제는 새벽에 도착해 대전 가니까 저희 집이 대전인데 10시쯤 됐어요. 10시쯤 도착해가지고 계속 잤거든요. 계속 잤는데도 몸이 이상해요. 자꾸만 뭐 붕 뜨는 느낌 들고 그래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말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안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행 갔다 오면 이게 몸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행 3박 5일 갔다 왔는데 애가 삽시가 늙었어요. 막 줄 막 지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23쪽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일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일반 이념에서도 일반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민법 배우다 보면 법의 분류를 배워요. 근데 법의 분류상 사법이 있으면 공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특정 어떤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뭐다? 일반법이거든요. 따라서 일반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그러면 뭐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반 원칙에는 앞글자 따면 능, 안, 경, 공이죠. 능, 안, 경, 공. 저도 암기법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얘는 암기법을 이용한다? 다른 말이 없거든요. 다른 단어가 없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이 말 말고 다른 표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글자를 따서 기억해도 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이게 바로 능률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엇이 약화되냐면 두 번째 안전성이 약화돼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빨리빨리 병이 있다. 이런 말 쓰죠. 빨리빨리 하면 그건 결국 뭐예요? 능률성 높은 거예요. 시간과 비용은 절감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이 약화돼요? 안전성 약화되니까 맨날 부실공사 때문에 떼죽음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 또는 이념은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안전성이 약화될 것이고 또 안전성을 강화하다 보면 능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안전성의 원칙이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은 거래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요. 안전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예컨대 우리가 그 공원에 가다 보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표말 붙어 있고 이렇게 무슨 줄 쳐져 있잖아요. 그 왜 쳐져 있을까요? 들어간 놈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들어간 놈이 없었다면 굳이 그런 편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굴암 가보세요. 손대지 마시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손댄 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결국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안전성이 강조된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 사고가 많다는 뜻이에요. 왜? 주변에서도 부동산 사기 사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근데 부동산이 뭐가 되니까 이게 되니까 사기를 치지 이게 안 되면 사기 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래사고 많다.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은요.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시된다는 말 나옵니까? 예, 거기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 근데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무슨 비용? 기회비용. 그래서 일단 기회비용을 고려한다. 합리적 선택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때는 정답이 경제성의 원칙이 돼요. 근데 기회비용이 뭘까요? 기회비용은요. 포기한 것의 가치예요. 자, 포기된 것의 가치를 뭐라 그런다? 기회비용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과 취업 중에서 나는 집이 좀 어려우니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선택했죠. 그럼 뭘 포기했어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비용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돈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돈이든 뭐가 됐든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는 무조건 뭐가 된다? 기회비용이 됩니다. 물론 얘를 보다 엄격히 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통한 어떤 학위의 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를 선택했대요. 그럼 뭐가 포기됐어요? 취업이 포기됐죠. 그럼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봉소득.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요. 어차피 포기된 게 기회비용 아닙니까? 그럼 포기된 기회비용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기회비용은 작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10원과 100원 중에서 10원을 선택했대요. 그럼 100원이 포기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선택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포기한 값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회비용이 크다 그래요. 그럼 기회비용이 큰 것, 이 선택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원을 얻기 위해서 100원을 포기하는 건 무식의 극치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기회비용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 여쭤볼게요. 여기 주부분들 계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재 서방님 계시잖아요. 현재 서방님과 그전에 사귀었던 다른 남친이 있어요. 이분을 지금 선택했잖아요. 그럼 누가 포기된 거예요? 전에 사귀었던 다른 남친 포기됐죠? 이분이 지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분이 떠오르면 기회비용이 큰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남친 필요 없어. 지금 서방이 최고다. 라고 했다면 합리적 선택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옛날에 사귀었던 그분이 떠오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비용이 큰 거죠.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여기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은 신경 끄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도 일반 원칙 속에 속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장 부동산 개념 및 분류는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